안녕하세요, 여러분. 가람시조 교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풍자와 해악의 시조 읽기라는 주제로 여러분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풍자와 해악 굉장히 제목만 들어도 재미있는 주제죠. 아마 여러분들 한박 웃음 웃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소개를 잠깐 하면요. 저는 98년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조로 등단했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시조집 5권을 냈습니다. 평론집도 1권 냈고요. 그 다음에 중앙시조 대상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김상옥 시조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아르코 창작 지원금도 받았고요. 지금 현재는 한국시조시인협회 부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순서는 풍자와 해악의 시조 읽기를 첫 시간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풍자와 해악의 개념은 어떤 건지, 우리 시대에 풍자와 해악의 시조는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시도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SNS를 활용한 멀티 포엠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만날 건데요. 요즘같이 이 디지털 시대에 과연 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여러분하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하죠. 인간 정신에는 3가지 기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상상력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시를 쓰고자 이 강좌를 들으실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상상력이죠. 상상력은 다른 말로 창의력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과 기억, 이런 모든 것들이 3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의 인간 정신 기능을 도모한다고 해요. 다른 누구보다도 예술을 하는 사람, 특히 시인은 이 인간 정신의 기능 3가지가 원활하게 돌아갈수록 시를 잘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지적 근육 키우기입니다. 지적 근육을 어떻게 키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바로 장석주 시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 읽기는 지적 근육을 키우는 일이라고요. 시를 쓰고 시를 읽고 이런 일들은 자신 안에 있는 아주 숨겨진 자신을 발견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자신에게로 떠나는 여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시를 쓰려고 한다면 모든 사물을 바라볼 때 대상을 새롭게 봐야 되고 좀 더 다르게 봐야 되고 나만의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겠죠. 다른 사람의 시를 읽어도 과연 이 사람은 어떤 감정으로 이 시를 썼을까 생각하면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지적 근육을 키우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적 근육이 더 강화됐을 때 시는 더 잘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한 편의 시가 완성되려면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되고 그 문장이 모여서 한 편의 시가 됩니다. 완성된 한 편의 시는 여러 생각들을 끌어올리는 힘을 만들게 되죠. 생각은 또 다른 생각을 낳고 또 그 생각은 더 큰 생각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시를 많이 읽는 사람이 생각의 여백도 넓고 그 다음에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창의적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데는 시가 최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옛날에도 벌써 시는 죽었다, 시는 죽었다처럼 시도 죽었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도 지금까지 시인과 시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시를 읽을까요? 왜 시조를 읽고 쓰려고 이렇게 모여 있을까요? 왜냐하면 문학이라는 건 언어를 통한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데는 이성적인 요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감성적인 요소가 더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는 단 한 줄만 읽어도 온몸에 전율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보통 시인들을 물어보면 어떻게 시인이 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너 시 좀 기질이 있는데 너 나중에 시인 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시의 길로 들어선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단 한 편의 시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꾼 거죠. 그런 것처럼 시 안에는 우리의 인생, 그 다음에 자연과 문화, 우주의 삼라만상이 다 함축되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를 아직도 읽고 또 아직도 계속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티브 잡스 아시죠? 애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 스티브 잡스도 바로 시 한 편에 어마어마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윌리엄 브레이크의 순수의 전조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 시 첫 구절에 보면 한 알의 모래 속에 세계를 보며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 그대 손바닥 안에 무한을 쥐고 한순간 속에 영혼을 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회고록에 얘기를 하죠. 자기는 이 윌리엄 브레이크의 순수의 전조를 보고 그대 손바닥 안에 무한을 쥐고라는 이 구절에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다라는 방향이 설정되었다고요. 여러분들 다 지금 이 스티브 잡스 덕분에 손바닥에 핸드폰을 갖고 계시잖아요. 불과 50년 전만 해도 이렇게 모든 사람이 자기 손바닥 안에 모든 무한대의 지식을 들고 다닐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는 이 한 편의 시가 자신의 감정을 올렸고 그 감정이 행동으로 옮겨졌고 그 행동이 우리가 모두가 쓰는 이 핸드폰으로까지 전파된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그 모든 거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알의 씨앗이 또 새싹을 틔우고 그게 잎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의 시도 처음에는 나는 시를 못 써. 아무것도 할 줄 몰라. 했지만 어느 순간 그게 씨가 되고 또 잎이 되고 열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를 쓰러 여기에 왔는데요. 우리가 시를 읽고 쓰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요. 시 속에 굉장히 무한한 감정과 사유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사유는 무한대라고 하잖아요. 또 내가 생각하는 걸 다른 사람이 또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여러 시인들의 어떤 생각들을 내가 함께 보면서 그 사람과 같은 생각이면 공유를 하고 다른 생각이면 이 사람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를 읽고 쓰는 이유가 되고요. 또 하나는 시를 사랑하는 일은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한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문학 장르도 있습니다. 소설도 있고 수필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은 시조를 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저 또한 처음 글을 쓸 때는 시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시조가 저한테 딱 맞는 거예요. 모든 장르가 다 그렇죠. 예술의 장르가 동양화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서양화를 하는 사람이 있고 대중음악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클래식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자기한테 맞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습니다. 또한 시는 힘겨운 삶에 대한 위로와 응원을 해줍니다. 우리가 우울할 때 아니면 힘들 때 시 한 편이 나를 많이 위로해 주는 것 같고 나를 응원해 주는 것 같아서 다시 또 벌떡 일어나서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시를 읽고 또 시를 쓰면서 시를 통해서 위로받고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싶기 때문에 시를 쓰기도 하고 시를 읽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잠깐 여기서 그럼 시란 아니면 시조란 무엇인지 약간 이론적인 거지만 여러분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의 정의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으로 저랑 함께 공부해서 제가 질문을 하면 시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아마 20명이 있으면 20명 다 다르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마다 시라고 생각하는 그 정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학자들도 시의 정의를 아주 다양하게 내놓았습니다. 그 다양하게 내놓은 시를 한 4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보면 첫 번째는 모방론적 관점에서 보는 견해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는 율어에 의한 모방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리듬이 있는 언어는 우리가 나도 모르게 흥겨워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시를 쓰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모니데스는 그림은 말 없는 시고 시는 말하는 그림이다.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시는 말하는 그림이다. 그래서 좋은 시는 시를 딱 읽었을 때 그 시 속에 그림이 한 편 쫙 그려지면 아, 이 시는 굉장히 성공한 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셀리는 시는 일그러진 사실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하늘을 보고 똑같은 꽃을 보더라도 그거를 감상해서 자기 표현으로 내는 사람, 표현해 내는 사람은 각기 다릅니다. 근데 시인의 언어는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시인들의 표현을 함께 공유하고자 시를 읽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효용론적 관점입니다. 어떻게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가라는 거죠. 공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시 300수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생각함에 있어서 사악함이 없다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시 300편을 외우는 사람이 과연 마음속에 사악함이 들어갈 구석이 있겠습니까? 그렇듯 공자는 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드니는 시는 가르치고 즐거움을 주고자 하는 말하는 그림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시를 통해서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고 위안도 받고 또 그 위안 속에서 삶의 원동력을 얻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표현론적 관점입니다. 워즈워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는 강한 감정의 자연적 발로다 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죠. 안 쓰고는 못 배겨. 나는 꼭 쓸 수밖에 없어. 이거는 감정이 안에 켜켜이 쌓여서 돌출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죠. 시를 못 쓸 때 아니면 글을 못 쓸 때 훨씬 이걸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크다고요. 그래서 옛날에도 귀양 간 사람들이 더 많은 글을 쓰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간 사람들이 더 많은 글을 쓰는 이유가 바로 그건 겁니다. 우리가 못 쓰게 억제하면 그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크기 때문에 이 워즈워드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시는 강한 감정의 자연적 발로다라고. 그 다음에 포우는 시는 미의 운율적 창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름다운 리듬이 있는 시를 읽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바로 그런 거죠. 네 번째로는 구조론적 관점입니다. 긴그림은 시는 언어의 건축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엘리어트는 시는 정서의 표출이 아니라 정서로부터의 도피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시를 보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시를 쓸 때는 언어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어의 건축이거나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표출해내는 이 시야말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작가들 아니면 이론가들, 평론가들, 학자들 이런 사람들의 시를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느낌을 운율이 있는 언어로 압축하여 표현한 글, 이걸 바로 시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가 풍자와 해악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가장 즐거우십니까?
뭐 신나는 그림을 봤을 때, 음악을 들을 때, 아니면 아이를 봤을 때, 예쁜 꽃을 봤을 때 굉장히 즐겁겠죠, 그렇죠? 이제 이 사람이 내적 어떤 웃음을 표현할 때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풍자와 해악을 어떤 사람은 혼용해서 쓰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풍자와 해악의 공통점은 웃음을 준다는 것은 공통적입니다. 근데 풍자는 약간 그 안에 비판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게 풍자. 그 다음에 그냥 재밌게 웃게 만드는 거는 순수하게 하는 걸 바로 해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풍자와 해악은 같은 개념이지만 약간 다르다라는 걸 오늘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누구나 다 웃고 싶죠, 언제나.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요. 랑게라는 사람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다 보면 행복해지는 것이다 라고. 심지어는 웃음 치료사도 있잖아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엔돌핀이 살아나면서 질병까지도 치료해 준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웃음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웃음의 효능에는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웃음은 삶의 질을 높여주고요. 인상도 밝게 해주고,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뇌를 활성화에 도와준대요. 그 다음에 혈액순환도 도와주고, 스트레스 해소하는 데 웃음이 최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운동 안 해도 웃기만 잘해도 충분한 운동의 효과가 있어서 질병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웃음 치료사 자격증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억지로라도 매일 큰 소리로 웃고 나니까 한 6개월 뒤에 그 암세포가 많이 줄어들었고, 한 몇 년 지나니 그 암세포가 완전히 없어졌다라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한테 웃음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풍자와 해악의 작품들은 어떤 게 있나 한번 여러분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나도 재미있는 시 한 편 써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강의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도분이라는 이종문 시인의 시입니다. 여러분, 도분 뭔지 아십니까? 도분나다. 이거는 바로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그래서 아주 분노를 부추기다, 아주 승질나게 하다, 이런 거를 도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종문 시인의 도분을 제가 낭송해 보겠습니다. 도분, 이종문. 그 옛날 내 친구를 미치도록 짝사랑한 나의 짝사랑이 배 두 상자를 보내왔네. 그 속에 사연 한 장도 같이 넣어 보내왔네. 화들짝 뜯어보니 이거 참 기가 차네. 종문아, 미안치만 내 보냈단 말은 말고 알 굵은 배 한 상자를 친구에게 붙여줄래? 우와, 이거 정말 도분나 못 살겠네. 에라이 연놈들의 볼기라도 치고픈데 알 굵은 배 한 상자를 미쳤다고 붙여주나? 이런 시입니다. 저절로 웃음이 나오죠, 그쵸? 하필이면 내가 짝사랑 그녀는 또 나의 친구를 짝사랑해서 서로 이루어지지 못했네요, 그쵸?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그래도 종문이는 자기가 편안하니까 배 두 상자를 보내면서 하나를 그 친구에게 알 굵은 걸로 보내라 그러니 진짜 도분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종문 시인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디 꾸민 것도 없고 자기가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적은 건데, 우리는 이 시를 읽으면서 굉장히 어렸을 때 짝사랑한 그 친구도 생각나고요. 그 다음에 혹시 나를 짝사랑한 친구는 없을까?
그 친구는 과연 어디서 무엇을 할까? 나에게는 배 한 상자 안 붙여주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작품은 바로 시조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길게 써놨으니 이게 시조인가? 시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시면 우리 3장 6구 12음보에 딱딱 맞는 시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 옛날 내 친구를 미치도록 짝사랑한 나의 짝사랑이 배 두 상자를 보내왔네. 34, 34, 34, 34 딱 맞죠? 그 속에 사연 한 장도 같이 넣어 보내왔네. 35, 43 이렇게 정형에 조금 더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세 숫짜리 이 시 속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그 속에 풍자까지 넣어서 이런 시는 너무 보배로운 시죠. 이 시인의 다음 시도 한번 볼까요? 이 시는 사설시조입니다. 입적이라는 시입니다. 보통 이제 절에 스님들이 돌아가실 때 입적하셨다 했는데, 여기 입적은 과연 누가 입적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입적, 이종문. 그 하도 무덥던 날에 난분이나 갈자 할 때 지네 새끼 한 마리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 난분진 손을 탁 놓고 기절초풍하는 판에 환장 컸네. 지네 새끼 저도 기절초풍하여 엉겹결에 탈뚝 타고 겨드랑이에 쑥 들어와 혈압이 팍 치솟겄네. 혈압이 팍 치솟겄어. 헐레보통 우통을 터니 아래통에 내려가서 거기가 어디라고? 거길 감히 들어오네. 너 죽고 나 죽자 이놈 망할 놈의 지네 새끼. 마당귀에 툭 떨어져 이리저리 숨는 놈을 딸딸이 들고 가 탁 때렸더니 윽 하고 입적하셨네. 재밌죠? 바로 지네 한 마리를 입적했다는 그 큰 제목으로 이런 시를 썼습니다. 지네는 또 얼마나 환장하게 겁났을까요? 거기 사람이 있다는 걸 생각도 못하고 남분을 확 뒤집으니 그 안에 지네 새끼가 한 마리 나왔고, 이 시인도 환장할 정도로 놀라고 지네도 환장할 정도로 놀란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통으로 올라와서 우통을 벗어 던지니 아래통으로 들어온 거서 그 아래통에 들어온 걸 어딜 감히 거기를 들어오냐고, 그래서 화가 나서 탁 때렸는데 그만 입적하고 말았다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볼 때마다 재밌고 웃기고 참 신나다, 이런 시도 나도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종문 시인을 개인적으로 좀 아는데요. 이분은 사람 자체가 재미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리 써도 이렇게 풍자와 해악의 시를 쓰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색깔이 있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사랑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사람, 어떤 시인은 인간에게 관심이 있는 시인, 또 어떤 시인은 자연에 관심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환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 이렇게 모두가 굉장히 그 주제가 다른데요. 저는 좀 생명에 좀 관심이 있어서 생명을 좀 바라보는 그런 시를 쓰고 있습니다. 이 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설시조입니다. 사설시조는 중간에가 확 늘어난 시를 사설시조라고 하는데요. 보통 풍자와 해악의 시를 쓸 때 이런 사설시조를 많이 씁니다. 맨 위에 초장은 그 하도 무덥던 날에 남분이나 갈자 할 때, 그래서 전형적인 평시조를 가지고 오고 두 번째 수에서 이렇게 사설시조로 풀어내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풍자와 해악에 관한 시를 쓰고자 할 때는 이런 방법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조는요, 부항이라는 시입니다. 변현상 시인인데, 여러분 부항 아시죠? 아프면 뒤에다가 이렇게 부항 뜬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단시조로 썼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부항,
변현상. 을의 등에 찍고 갔다. 내 거야, 넌 내 거야. 풀무질에 달아오는 시뻘건 갑의 도장. 아직도 얼얼한 입술, 불쾌한 키스 자국. 부항이 등 뒤에다 찍고 간 거를 키스 자국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부항 뜰 때 보통 어때요? 아프니까 뜨잖아요. 건강한 사람이 부항 뜨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키스 자국이 너무 달콤하지 않고 불쾌한 거야. 근데 그 부항은 어김없이 큰 도장을 찍으면서 등에다가 내 거야, 넌 내 거야 하고 도장을 찍고 간 거죠. 그래서 아픈 내가 을이 되고 안 아픈 그 부항이 갑이 되는, 자기는 속절없이 당하고 마는 그런 이야기를 아주 짧은 시 속에 담아졌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겪은 일들, 이런 거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 똑같은 변현상 시인의 만월이라는 시인데요. 이 시도 단시조에 이렇게 재미있게 풀어낸 겁니다. 우리가 만월을 보면서 온갖 생각을 다 하죠. 어떤 사람은 엄마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향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변현상 시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만월, 오빠 안아줄래? 나 추워, 꼭 안아줘. 지천명의 여인 내가 아직도 소녀란다. 물 먹고 마구 부푸는 발칙한 저 궁둥이. 이 만호를 궁둥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시인은 한 50살쯤 됐나 보죠. 50년 동안 이 만호를 계속 보면서도 그 만월이 항상 자기를 바라보면 오빠 안아달라고 하는 것 같아서 여의차라고 표현을 하고, 그 지천명의 여인인데도 아직도 자기가 소녀인 것처럼 자기에게 안아달라고 한다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발상의 만월이었습니다. 다음은 손중호 시인인데요. 이 시인은 쇠처럼 살라는데 라는 시로 우리에게 웃음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쇠처럼 살라는데, 손중호. 아내는 나더러 쇠처럼 살라는데 그 쇠가 무슨 쇠냐? 타령조로 읽어보면 무조건 복종하는 충직한 돌쇠이다. 땀 흘려 일할 때는 억척스런 마당쇠. 다친 마음 철컥 여는 만능 열쇠로 살라다가 제 잘못엔 이 꽉 담은 자물쇠로 또 살라네. 모진 풍파 끄떡없이 무쇠처럼 겪어내고 자본주의 경쟁시대 구두쇠로 견뎌내도 둥글둥글 굴렁쇠에 밤에는 변강쇠. 이 쇠, 저 쇠 다 좋다며 닥달하는 요즘 세상. 나는야 소귀의 경일기 어화둥둥 모르쇠.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나라 어휘에 쇠가 이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습니다. 무쇠, 돌쇠, 마당쇠, 만능열쇠, 자물쇠, 구두쇠, 굴렁쇠, 변광쇠. 근데 이 많은 쇠 중에 이 시인은 나는 모르겠다. 나는 그냥 모르쇠로 살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보통 이제 시조를, 사설 시조를 쓸 때 지금 손중호 시인 같은 이런 구조를 제일 많이 가지고 옵니다. 처음 음보에서, 초장에서 아내는 나더러 쇠처럼 살라 하네. 초장이죠. 그 다음에 중장이 이렇게 깁니다. 중장을 아주 길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풀어내고, 그 다음에 종장에 가서 마무리로 나는야 쇠규의 경일기 어화둥둥 모르쇠. 그래서 초장, 중장, 종장이 굉장히 구조는 단단하면서 중장만 길어진 거, 이런 거를 사설시조라고도 하고요. 아까 이종문 시인은 똑같이 평시조 하나를 넣고 두 번째 수에서 굉장히 길게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셋째 수를 또 평시조로 가져오는 이런 구조도 있고요. 그러니까 구조가 굉장히 다양하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보시면서 어떤 게 나한테 맞겠구나 생각하시고 본인에 맞는 형태로 가져와서 한번 풀어내듯이 쑥쭉 이제 길게 써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씩 축약하는 방법으로 시를 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손중호 시인의 또 한 편을 가져왔는데요. 바로 먹자 시대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먹방의 대세입니다. TV를 틀어도 유튜브를 틀어도 거의 다 온통 먹는 겁니다. 그래서 먹자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손중호 시인은 먹자에서 그 뒤에 자자에서 공자, 맹자, 노자, 장자가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대에는 바로 먹자가 나타났다라는 건데요. 아주 짧은 시인데도 그 안에 고대 공자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를 다 담아내고 있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먹자 시대 손중호. 공자는 뒷방차지 맹자도 두문불출. 노장자 은둔하자 바야흐로 먹자 시대. 세상은 먹방에 빠져 먹고 또 먹고 이렇게 짧죠. 그런데도 우리는 저 위에 공자까지 갔다가 맹자까지 갔다가 노자와 장자를 거쳐서 지금 먹자까지 왔습니다. 뭐 억지로 이렇게 몇 개 맞춘 거지만 이런 이제 역사적인 긴 호흡을 갖고 갈 수 있는 것도 이 시인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 하나에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굉장히 재미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냥 먹자 이러면 먹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그 먹자에서 공자도 생각나고 맹자도 생각날 수 있는 그런 창의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남의 시를 보면서 그래 맞아 나도 한번 이렇게 써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져올 때 이런 거가 성공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신양난 시인의 봄 이야기입니다. 항상 봄만 되면 꽃샘추위가 있잖아요. 우리는 봄에 아주 많은 꽃이 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꽃샘추위로 달달 떨게 만드는 그 이야기를 봄 이야기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봄 이야기 신양난. 암만 해도 요놈의 봄이 놀부견을 읽은 게야. 아장아장 꽃스레 끌고 신바람 나 오는 녀석 느닷없이 귓삼 때려 그렁그렁 울려놓기. 지난 가을 땅에 든 뒤 행여 날짜 헷갈릴까 손톱 눈금 그어가며 우수경첩 헤아리던 개구리. 땅거죽 축축 젖은 기색에 기지개 좀 켜자 하니 이놈아 자발 떨지 마라. 시퍼렇게 오금받기. 세살 할 말 많아 병아리 같은 부리를 달싹달싹 여는 개나리. 그 어린 순둥이한테 사흘 밤낮 눈치 주어 며칠씩 말문 틀어박기. 그러고도 심술이 남아 마전 잘된 무명치마 봉긋하게 차려입고 요네 맵시 어떠냐고 삿붓이 나서는 백목련을 웬만하면 두고 보지 황사 한 줌 휙 끼얹어 그의 가슴까지 흙물 들게 하는구나. 그러다 내 언제 그랬느냐고 셀셀 웃는 저 넉살 좀 보아. 봄이 그려지시죠? 진짜 봄이 왔다고 여기 보면 이렇게 개나리도 그 다음에 개구리도 목련도 다 나오려고 할 때 꼭 꽃샘추위는 한 번씩 쥐어박죠. 이거를 아주 재미있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그러면 이런 데서 그래 맞아 계절적인 감정에서 우리가 인간적인 감정을 한번 가져와 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시면 됩니다. 언제나 시는 시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가 삶하고 연관이 됐을 때 그 시가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가 시로 끝나지 않게 하는 그거를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듯 풍자와 해악에는 사설시조가 아주 다분히 많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재미지게 얘기를 하려고 보니 좀 사설이 길어지고, 사설이 길어지려니까 사설시조가 어울리는 거죠. 조선시대 때 장진주사에서 비롯된 이 사설시조는 지금 여러 사람이 쓰고 있습니다. 사설시조 포럼이라고 아주 동아리도 있고요. 그런 분들은 사설시조만 써서 매년 책을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말이 좀 많다, 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할 때는 사설시조를 차용해서 쓰시면 너무 좋습니다. 사설시조는 언어 유희가 너무 재미나고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비슷한 거를 열거 해놨을 때 리듬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라임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리듬 속에서 어떤 해악 같은 것도 함께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사설시조가 해악과 풍자를 나타내는 시로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조를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시도 한번 좀 살펴보고 가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유시 몇 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볼 시는 정희성 시인의 새우젓 사러 광천에 가서, 광천, 젓갈이 가장 유명한 곳이죠. 이 곳에 이 시인은 새우젓을 사러 갔답니다. 가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한번 볼까요? 새우젓 사러 광천에 가서, 정희성. 주일날 새우젓 사러 광천에 갔다가 미사 끝나고 신부님한테 인사를 하니 신부님이 먼저 알고, 아, 얘까지 젓 사러 왔냐고, 우리 성당 자매님들 젓 좀 팔아주라고. 우리가 기뻐 대답하기를 그럼 하고, 어느 자매님 젓이 제일 맛있냐고. 신부님이 뒤통수를 긁으며 글쎄 내가 자매님들 젓을 다 먹어봤겠냐고. 우리가 공연히 얼굴을 붉히며 그도 그렇겠냐고. 이 젓갈의 젓하고 사람의 젓은 시옷과 지읒 차이죠. 그러니까 동음 이철음이라 그래요. 음은 같은 음이 나는데 쓰는 철자법은 다르다. 그래서 동음 이철음어라 그러는데요. 우리나라 이런 것들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똑같은 발음 속에서 이 시가 그렇게 재밌어진 거예요. 젓갈에 젓하고 자매님들 젓하고 이게 아무 일도 아닌 이 일들이 너무나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어휘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똑같은 발음이 되는데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될 수 있구나, 이런 걸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시를 읽으면 그냥 재밌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럼 어떻게 쓰면 좋을까, 나는 그럼 이런 걸 가져와야 되겠다, 이렇게 정희성님의 새우젓처럼 나는 그럼 다른 거를 해서 가져와야지, 된장에서 가지고 올까, 뭐에서 가져올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신부님도 당황하여 뒤통수를 긁으면서 어느 자매님의 젓이 맛있는지 다 먹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고, 이 새우젓 사러 간 정희성 시인도 그래 그도 그렇겠다고 이야기하는 이 풍자와 유희 너무너무 재미있죠. 두 번째는요, 오규원 시인입니다. 이 죽고 난 뒤의 팬티라는 이런 작품인데요. 저는 이 작품을 읽고 그래 나도 저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 라고 생각한 시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죽고 난 뒤의 팬티, 오규원. 가벼운 교통사고를 3번 겪고 난 뒤 나는 겁쟁이가 되었습니다. 시속 80km만 가까워져도 앞좌석에 등받이를 움켜쥐고 언제 팬티를 갈아입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재빨리 눈동자를 굴립니다. 산자도 아닌 죽은 자의 죽고 난 뒤의 부끄러움, 죽고 난 뒤에 팬티가 깨끗한지 아닌지에 왜 신경이 쓰이는지,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신경이 쓰이는지 정말 우습기만 합니다. 세상이 우스운 일로 가득하니 그것이라고 아니 웃을 이유는
없기는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경험한 적 있나요? 이렇게 교통사고를 겪고 나서 자기가 죽고 난 뒤에 발가 벗겨지고 수의가 입혀질 그 당시를 벌써 걱정을 하고 겁이 나니까 막 나 팬티 언제 갈아입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오기원 시인. 워낙 오기원 시인이 이런 재밌는 시들을 많이 쓰는 시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를 처음 읽었을 때 그래 나도 그랬어 라고 박수를 친 시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문정희 시인입니다. 이 문정희 시인의 남편이라는 작품을 들으면 아마 특히 여성분들은 고개를 더욱 크게 주걱거릴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남편 문정희. 아버지도 아니고 오빠도 아닌 아버지와 오빠 사이에 촌수쯤 되는 남자. 내게 잠 못 이루는 연애가 생기면 제일 먼저 의논하고 물어보고 싶다가도 아차 다 되어도 이것만은 안 되지 하고 돌아 누워버리는 세상에서 제일 가깝고 제일 먼 남자. 이 무슨 원수인가 싶을 때도 있지만 지구를 다 돌아다녀도 내가 낳은 새끼들을 제일로 사랑하는 남자는 이 남자일 것 같아 다시금 오늘도 저녁을 짓는다. 그러고 보니 밥을 나와 함께 가장 많이 먹은 남자. 나에게 전쟁을 가장 많이 가르쳐준 남자. 지금 여러분들 여자분들 주걱거리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게 보이는 듯합니다. 전쟁을 가장 많이 가르쳐준 남자. 나와 밥을 가장 많이 먹은 남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어떤 말 못한 연애가 생기면 딴 건 다 돼도 그것만큼은 의논할 수 없는 남자. 이 남편입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은 어떤 남편인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내는 어떤 사람인가요? 한번 이런 식으로 써보는 것도 어떨까요? 전쟁을 가르쳐 주지 않고 사랑을 가르쳐 준 분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질투를 알게 한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지긋지긋한 거를 가르쳐 준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맞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일기처럼 써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기 쓰기는 시 쓰기에 아주 중요한 메모입니다. 오늘 내가 문정희의 남편이라는 시를 한 편 읽었어. 그러고 나니 나에게도 남편이 있고 나에게도 아내가 있어. 나의 남편은 나의 아내는 생각하고 일기처럼 쭉 써 놓으면 나중에 그게 시 소재로 아주 중요한 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가슴에 와 닿았다면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반드시 메모하시라. 적자생존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적는 자만이 생존할 수 있다. 이게 적자생존입니다. 특히 시인은 더더구나 메모하는 습관은 아주 중요한 달란트입니다. 다음에 제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슬그머니라는 시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슬그머니, 우은수. 이런 게 보통 사람 사는 모습 아닐까? 지하철에 희고 부신 아가씨 다리를 중년 신사가 슬쩍 안 본 듯 쳐다보는, 언뜻 보이는 목련송이 같은 가슴, 한 손에 고리 잡고 한 손에 신문 쥔 남자, 여자의 가슴팍을 살짝 넘겨다 보고마는, 그러다 지하에서 지상으로 확 하고 뻥튀기듯 하듯 튕겨져 나오면 눈동자 다들 슬그머니 제자리로 옮기는, 지하철에서 본 모습인데요. 진짜 우리는 안 본 척 이런 거 너무 많죠. 꼭 여자만 보느라 바라보는 것도 아니죠. 여자는 남자도 바라보기도 하고 여자가 여자를 보기도 하고. 근데 여기 중년 신사가 안 본 듯 쳐다보는 그 모습. 그 다음에 진짜 지하철에 있을 땐 약간 어두우니까 이렇게 보다가 지상으로 나오니까 얼른
신문을 보는 그런 분을 제가 보면서 아, 저거 너무 재밌다 싶어서 쓴 시가 슬그머니라는 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선물처럼 드리고 싶은 시가 하나 있는데요. 안도연의 너에게 묻는답니다. 이 시는 짧아서 한번 외우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시를 보면서 그래, 나도 한번 나의 삶을 불태워보자 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가져온 시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에게 묻는다. 안도현.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단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 가장 뜨거웠을 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분은 연애할 때라고 얘기할 때도 있을 테고, 어떤 분은 처음 직장에 취업을 해서 열심히 일할 때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요. 또 어떤 분은 지금 현재가 가장 뜨거운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인생은 그 누구나 뜨거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를 배우겠다고 이 자리에 오신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그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 뜨거운 순간을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절대 놓지 말고요. 오늘 들려드린 그런 시를 보면서 그래, 저 사람은 저렇게 썼지만 나는 그럼 어떻게 쓸까라는 생각으로 이 시에 접근을 한다면 여러분도 이렇게 풍자와 해악이 가득한 시를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뜨거움을 시로써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SNS를 활용한 멀티포엠, 아주 짧으면서도 감동이 긴 시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